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면 수업에 화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 이어서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고기후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이 조금 많아서 선생님이 조금 타이트하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26쪽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질시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부터 배우고 난 후에 고기후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질시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을 했었던 약 46억 년 전, 그때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지질시대의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구분 기준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물계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의 경우가 갑자기 멸종을 해버린다든가, 혹은 갑자기 출현을 한다든가, 혹은 원래 있었던 것들이 급격하게 그 종수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물계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이러한 지질시대를 구분을 하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받게 되면 위하고 아래, 즉 상하 지층 간의 시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즉 이렇게 상하 지층 간의 시간 차이가 큰 것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그렇죠. 지질 구조에 대해서 배웠을 때 바로 부정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압 면을 경계로서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발생을 하면 부정압면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정압면을 경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지질세의 구분 기준은 첫 번째 생물계의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압면입니다. 이 중에서도 생물계 변화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 여러분들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번 탐구 활동 보도록 할게요. 자, 27페이지에 있는 탐구 활동을 보면요. 가와 나, 즉 두 가지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일단 가부터 먼저 보면 현생 누대 동안에, 현생 누대라는 말은 지금 잘 모르지만 그냥 어느 시기 동안에 삼엽충이라든가 완종류라는 것에 과의 수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라는 거는요, 종속목과 이런 식으로 생물의 경우가 분류가 되잖아요. 그거를 나타낸 겁니다. 즉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시간에 따라서 삼엽충과 완종류의 이러한 숫자의 변화를 한번 본 건데, 가로축의 경우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갈수록 현재에 가까워지고요. 지금 여기 과의 수의 경우가 여기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요. 삼엽충의 경우가 실선인데 삼엽충이 어느 시기부터는 아예 이렇게 딱 0으로, 이 과의 수가 0으로 되었습니다. 즉 삼엽충이 멸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완종류라는 그런 생물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있다가 급격하게 그 수가 급감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생물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요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을 고생대, 그리고 그 이후를 중생대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에도 좀 나와 있는데, 현생 누댕 동안에 이런 생물과의 멸종 비율을 한번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이런 생물들의 멸종 비율을 나타낸 건데, 위로 올라갈수록 멸종 비율이 많으니까 멸종이 많이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생대와 중생대 이 기점에서 굉장히 가장 큰 멸종이 있었고, 그리고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에서도 큰 멸종이 하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지금 피크를 찍는 값을 보면요.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피크를 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왜 이렇게 멸종의 비율이 많아졌는지를 지금 오른쪽에다 스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고생대에 여기 있는 쪽이죠. 한 4억 4천만 년 정도 전인 때인데, 요때에 크게 한번 멸종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27페이지 아래에 보면 지질시대의 기후에서 거기에 굉장히 지질시대 동안의 기후변화가 그래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라는 고생대의 그 기 사이에 갑자기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갑자기 빙하기가 도래를 한 것이죠. 이 때문에
여기 1번에 해당하는 때가 그때거든요. 그래서 빙하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서 해수면의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량으로 멸종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로요, 이때 화산 폭발도 있었다. 화산 폭발 정도는 그냥 참고 정도로 알아두고 빙하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많이 멸종을 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대에 약 여기에 있는 요 시기에도 지금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다시 보면요. 대본기와 석탄기 사이에 살짝 쏙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살짝 아래로 감소했죠. 그거랑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 빙하기가 있었고요. 플러스로 뭐 운석 충돌 등이 이유로 얘기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1, 2번의 경우에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3번의 경우에는 왜 멸종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사실 우리가 배웠어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가는 그 텀에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생물의 경우가 멸종을 했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고생대에서 중생대에 넘어가면서 생기는 조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기억이 나는 학생들은 아마 이거다라고 할 텐데 바로 판게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판게아가 형성되게 되고요. 플러스로 뭐 운석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판게아 형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판게아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게 되고 뭉치니까요. 초대륙이 형성되려면 대륙과 대륙 간에 뭉치게 되면서 화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폭발하게 되고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뭐 화산재라든가 이러한 혹은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생물이 대량으로 멸종할 수밖에 없겠죠. 플러스로 더해서 판게아가 형성되면요. 이런 식으로 대륙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요. 대륙과 이러한 해안에 있는 이런 연안 환경에서 사는 생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의 대륙으로 합쳐지게 되면서 연안 환경의 경우가 줄어들게 되고 즉 서식지가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도 있어서 대량으로 생물이 멸종하게 됩니다. 이때가 지질시대 중에서도 가장 생물들이 가장 많이 멸종을 해서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생대의 요 시기는요. 형성됐던 판게아가 다시 갈라지게 되면서 판게아가 갈라지면서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었다. 그냥 요 정도로만 거기다 적어두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가면서도 큰 멸종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가면서 멸종하게 된 대표적인 생물이 하나가 있죠. 공룡, 그쵸? 공룡이에요. 이러한 공룡이 왜 멸종을 했을까? 아마 여러분들 유치원 때부터도 막 Y 뭐 이런 책 읽어보면 되게 많이 나왔었던 소재 중에서 하나인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요. 소행성의 경우가 충돌을 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충돌설입니다. 설. 완벽하게 정립된 건 아니고요. 소행성 충돌설이 가장 유력하게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소행성 충돌설이 왜 가장 강력히 얘기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하면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의 그 교양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교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됩니다. 자,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가는 그 지층 사이에 어떤 층이 대량으로 어느 지역에서든지 대량으로 퇴적된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층을 우리가 KT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KT층에서는 어떤 원소가 대량으로 이렇게 좀 농축되어서 발견이 되어요. 그 바로 원소가 바로 이리듐입니다. 이 이리듐 원소의 경우는 우리 지각이라든가 멘틀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지구에 있는 깊숙이 있는 그 코어 핵에서 존재를 한다거나 혹은 아예 우주 밖에 있는 소행성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러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가는 데에서 이러한 이리듐이 대량으로 퇴적이 되었다는 거는 우리 지구에 있는 내부의 핵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지각까지도 나와가지고 퇴적이 됐다라기보다는 소행성에서 그것이 막 부딪혀서 퇴적이 된 거라고 보는 게 보다 더 논리적인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소행성 충돌설이 지금 더 유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좀 보면요.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검정 색깔 층 보이죠? 요게 바로 KT 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바로 판게아의 형성에 의해서 그리고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가는 여기 과정에서는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 대량으로 그러한 생물들의 경우가 멸종이 일어나고 이런 생물계의 큰 변화에 의해서 그런 지질시대를 구분을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자, 다시 26쪽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26쪽으로 가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생물계 변화와 바로 부정합 면이었죠. 부정합.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선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일단 그 구분 단위부터 보면요. 가장 큰 구분 단위가 누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 그 다음 대를 또 소소히 나누면 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있는 거를 바로 보면 이해가 될 텐데 지질 시대를 가장 큰 단위인 누대로 우선 먼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생 누대, 원생 누대, 현생 누대 이렇게 세 가지의 누대로 구분을 하고요. 이러한 누대를 다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왠지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라고 써 있으니까 어려운데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는 걸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둘이를 합쳐서 우리가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생과 원생누대를 합쳐서 선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현생누대는 우리가 나머지 알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의 구분, 대는 사실 몰라도 되고요. 왜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시생누대가 먼저 시작이 되고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시생누대가 먼저 시작되고 원생누대가 시작이 되는데 왜 시생누대라고 불리고 왜 원생누대라고 불리느냐 요거를 조금 잠깐 설명을 하면 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생물 할 때 그 생이고요. 시의 경우에는 시작하다 할 때 시입니다. 즉 생물의 경우가 시작하는 시대라고 해서 시생누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생누대의 이 원의 경우에는요. 원시적인 우리 원핵생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시적인 원핵생물의 그러한 생물들이 등장을 해서 원생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생누대인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표에서 글 쓸 때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경우는 반대로 썼어요. 아래에 있는 거가 가장 오래전에 있는 거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지금 여기가 현재에 가깝죠. 왜 이렇게 표의 경우를 거꾸로 뒤집어서 그려 놓았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실래요? 잘 유추한 사람도 있고 아직 잘 아리까리한 사람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 지층 누중의 법칙을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지층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최근의 지층인 거죠. 그것과 대비해서 잘 나타낸 것이 이 표인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층의 경우가 아래에 쌓이고 그 다음 위로 쌓이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대 그리고 대까지 한번 봤고 이번에는 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생누대 중에서도 현생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여기에 있는 요렇게 기로 구분을 하는데 요 기 수준의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생대부터 한번 기를 한번 보면 총 6개의 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캄브리아기가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가 모두 고생대입니다. 그래서 고생대의 처음 시작이 캄브리아기잖아요. 그래서 이 캄브리아기 이전의 세대다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지 간에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라고 얘기를 하고 요렇게 이름 처음 듣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외우려면 계속 스스로도 말하면서 외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보면 카모실 때 석패 요렇게 외울 수가 있겠죠. 요거의 순서를 조금 잘 외우기 위해서 스님이
좀 외웠던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면 앞글자만 따서 캄 오실 때 석패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캄 오실 때 캄하고 오실 때 석탄으로 팬다 뭐 이렇게 혹은 뭐 석 돌로 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은 외웠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만의 뭐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으세요. 아무튼 캄 오실 때 석패가 고생대의 기수준이고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는 3개밖에 없어서 비교적 쉽습니다. 첫 번째는 트라이아스기가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쥐라기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백악기 요 순으로 중생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그리고 백악기입니다. 신생대는 제4기와 제3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3기를 다시 네오기와 팔레오기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네오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는 학생도 있을 텐데 네오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주 예전에 있었던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네오가 나오잖아요. 네오가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적으로 새로운 것에다가 네오를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옛날 것이라는 뜻으로서 팔레오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네오라는 것은 최근의 것이고 팔레오가 예전의 것이다. 이 둘은 제3기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로 신생대가 구분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외울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꾸 외울 게 좀 늘어나죠. 여기 있는 걸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바로 무엇이냐면 고생대의 시작이 몇 년도인지 그리고 중생대와 고생대 요 사이 즉 중생대의 시작이 언제인지 그리고 신생대의 시작이 언제인지인데요. 자, 요거를 또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써져 있어서 아마 조금 이게 뭔가 싶을 텐데 고생대의 시작은 일단 5억 4천만 년 전이고요. 만년 전. 그리고 중생대의 경우에는 2억 5천만 년 전이고 5천만 년 전. 그 다음에 신생대의 경우에는 6천만 년 전입니다. 1000만 년 전. 자, 요것도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 쉽습니다. 625. 우리 6.25 전쟁이 있잖아요. 625. 그 다음에 5를 그대로 받아서 554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됩니다. 6천만 년 전이 신생대의 시작, 2억 5천만 년 전이 중생대의 시작, 5억 4천만 년 전이 고생대의 시작이고요. 당연히 성캄브리아 시대, 시생류대의 시작은 46억 년 전이겠죠. 자, 요런 식으로 그래서 지지시대가 구분이 되고 여러분들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었지만 요 순서라든가 대략적으로 요 숫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갑자기 뭐 1억 5천만 년 전이다 라고 주어지면 우리가 그러면 중생되겠네 라고 유추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해서 지질시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지질시계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날개 부분에 있는 건데 요 지질시계가 뭐냐면 지질시대 즉 46억 년을 한번 이 시계 우리 진짜 있는 시계 24시간으로 한번 환산해서 표시를 해보자 요런 겁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성캄브리아 시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를 나타내보는 그런 활동인 건데 이것과 비슷한 활동이 여러분들 교과서 59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한번 교과서가 있는 친구는 같이 보면서 하면 될 텐데 요 지질시계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가끔씩 지질시계는 아니더라도 어떤 띠에다가 한번 지질시대를 적절하게 그 시간에 분배해서 한번 표시해 보려고 한다. 그럼 몇 센치에 해당을 하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정도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요 그림부터 한번 보면요. 우리가 가장 지질시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선캄브리아 시대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러면 정확하게 몇 시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기에 적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거가 몇 시인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사실 비례식만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즉 어떻게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느냐.
지구의 역사, 전체적인 그 지구의 전체 역사의 연도는 46억 년이죠. 46억 년을 지금 24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선캄브리아 시대가 24시간 중에서 얼마만큼 해당하는지를 지금 구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선캄브리아 시대가 몇 억 년인지 구하고 그것을 X 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요 비례식을 풀면 되겠죠. 요 선캄브리아 시대가 몇 억 년인지는 여러분들 앞서서 배웠던 그 내용 가지고서 활용해서 풀면 됩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일단 시작이 46억 년이고요. 그리고 고생대의 시작 전까지가 다 선캄브리아 시대잖아요. 고생대의 시작은 5억 4천만 년 전이었습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46에서 5억 4천을 빼면 남는 값의 경우가 40.6억 년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다가 40.6억 년을 넣어서 요 비례식을 풀어주면 그러면 선캄브리아 시대가 몇 시간이 나오는지가 뜨는 거죠. 자, 선캄브리아 시대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니까 지금 x의 경우가 이렇게 x는 하면 46억 년 그리고 40.6 곱하기 24시간 이렇게 될 겁니다. 둘이 단위는 같으니까 선생님 생략을 했고요. 요거를 그대로 계산을 하면 몇이 나오냐면요. 지금 계산기 있으면 계산해보면 좋을 텐데 21.18 뭐 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즉 21시간 0.18 시간이 뭐 이렇게 나온 건데요. 대략적으로 요 0.18시간을 분으로 환산을 하려고 하면요. 여기다가 1시간의 경우가 60분이기 때문에 곱하기 6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으로 나눠주게 되면요. 결국에는 21시간 여러분들 한번 계산기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11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딱 자정부터 시작을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는 21시간, 즉 밤 9시 11분이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에 해당을 하게 되죠. 거의 그래서 85% 정도가 선캄브리아 시대가 지질시대의 거의 대부분을 해당하고 있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생대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고생대도 한번 직접 해보고 요거를 그 고생대만큼의 길이가 나오면 21시 11분에다가 더해서 그때 시간을 하면 알아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우리 수업 끝나고선 선생님하고 실시간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 챕터가 끝이 났어요. 지지시대를 어떻게 구분을 하고 그것들의 경우가 어떻게 누대, 대, 기 수준으로 나누는 것을 한번 배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챕터는 바로 기후변화를 대해서 한번 배울 겁니다. 과거의 기후를 우리 고기후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고기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기후가 아닌 옛날의 기후이기 때문에 그 연구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 연구 방법이 총 6개가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한번 차분차분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화석 연구이에요. 자, 화석을 통해서 고기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석을 좀 떠올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화석을 우리가 크게 표준화석과 그리고 시상화석으로 구분을 했었죠. 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중에서 환경이라든가 기후를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 화석은 무슨 화석이겠어요? 그렇죠. 시상화석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구분이 안 된다면 조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보고서 오면 좋을 텐데 표준화석은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화석이 표준화석이었었고 그래서 표준화석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생물계의 변화가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 중에서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그 생물계의 변화가 바로 표준화석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화석의 경우는 시상화석이 또 있다고 했었는데 시상화석은 환경을 지시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지원 수준에서는 시상화석 딱 2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바로 산호와 고사리예요. 고사리. 산호와 고사리에 대해서 앞서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산호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고사리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 산호는 바다에서 살죠.
근데 어떤 바다에서 사느냐면 바로 따뜻한 바다에서 삽니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사는 것이 산호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고사리는 온도가 높으면서도 습하면서도 육지에서 사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육지에서 일단 살고 요것을 한마디로 온난 다습한 곳에서 산다. 고온 다습한 곳에서 산다. 같은 의미죠. 요렇게 여러분들 요거는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요런 시상화석을 통해서 과거의 기후를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하는 겁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한 살 한 살 나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테의 개수가 한 줄씩 한 줄씩 늘어난다. 요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나이테의 개수를 알게 되면 얘가 몇 살짜리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폭을 통해서 기온과 강수량을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나무는 이러한 태양 에너지를 에너지로 삼고 또한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온이 높고 그리고 강수량이 많게 되면 그 나무가 많이 쑥쑥 자라겠죠. 그거에 따라서 나무의 나이테의 폭의 경우가 바로 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의 폭의 경우가 넓다면 밀도의 경우에는 낮아지겠죠. 작아짐 혹은 낮아짐. 그래서 거기 있는 그림을 하나를 보면요. 여기에 나무 나이테가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폭이 넓은 경우도 있고 폭이 이렇게 좁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여름에는 쑥쑥 자라가지고 나무의 나이테의 폭이 넓고 그리고 밀도가 낮은 그런 나이테가 만들어지겠지만 그것이 반대로 겨울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은 그런 적도지방에서 사는 나무의 밀도와 그리고 극지방에서 사는 그런 나무의 밀도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이때 나무 나이테 조사에 대한 내용에 조금 추가할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나무가 오래오래 살아봤자 막 10억 년, 10억 년은 조금 과하고 적어도 그래도 몇 억 년 정도는 살 수 있는 나무가 없겠죠. 지금 우리는 한 1000년만 산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하는 것은요. 비교적 가까운 기후를 조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배웠었던 화석 연구는 과거의 먼 기후까지도 조사를 할 수가 있지만 나무 나이테 조사는 가까운 기후에 를 조사할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조금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꽃가루 화석입니다. 꽃가루 화석은 퇴적물들의 경우가 이렇게 퇴적이 될 때 그 당시에 있던 꽃가루가 같이 퇴적이 되면서 꽃가루 화석으로 남게 되는데 요거를 통해서 과거의 식물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그리고 그 식물이 살았던 기후를 안다면 그때 퇴적된 지층이 어떤 기후였었는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꽃가루가 침엽수의 꽃가루라면 비교적 한랭한 곳이겠구나. 그리고 화렵수라면 온난한 곳이겠구나.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침엽수는 여러분들 잎의 경우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이 침엽수고 화렵수는 잎사귀가 넓은 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사실은 요 내용은 참고입니다. 참고. 우리가 지금 지구과학을 배우는 거지 생물을 배우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꽃가루 화석을 통해서 기후 분석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석 연구, 나무 나이테 조사, 꽃가루 화석 연구까지 봤고요. 네 번째인 석순 연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석순 연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석순이 무엇인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해요. 선생님이 작년에 요거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석순을 알 줄 알았더니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석회암 동물에 가면 종유석과 석순, 석주 이러한 내용 들었던 거 혹시 기억이 날까요? 이렇게 위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종유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생긴 것이 바로 석순이고요. 죽순처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자라기 때문에 석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종유석과 석순의 경우 결국에는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둥 모양이 되면 그거를 석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석순의 경우는
바로 석회동굴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요 석회동굴은 이름에서도 석회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석회암의 경우가 있는 데에서 이러한 지하수의 경우가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지형이 석회동굴인데, 즉 석회암이라는 겁니다. 석회암을 우리 화학식으로 쓰면 CaCO3라고 얘기를 해요. 탄산칼슘이죠. 그래서 CaCO3 요 성분을 가지고선, 그 중에서도 요 탄산의 성분을 가지고선 좀 우리가 과거의 기후를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탄소를 가지고선 우리 예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지난 시간에 배웠던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탄소를 이용을 해서 과거의 생성 시기를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O, 산소를 가지고선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 동위 원소비를 이용해서 기온을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날개 부분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과거에 좀 어려운 문제로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기출에도 자주 등장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제목을 조금 읽어보면 산소 안정 동위 원소를 이용을 해서 고기율을 연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산소 안정 동위 원소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위 원소에 대해서 절대 연령에 대해서 배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동위 원소가 아니라 방사성 동위 원소였어요. 방사성 동위 원소는 안정했나요? 불안정했나요? 불안정했었죠. 그러니까 무원소인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하게 되면서 자원소로 변화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산소의 동위 원소는 안정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산소의 질량수 16인 애가 있고요. 개의 동위 원소인 18인 애가 있습니다.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 16인 애가 더 많기는 하지만 18도 같이 존재를 하고, 얘네들은 둘 다 안정해요. 이러한 안정한 두 원소의 경우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18인 애가 당연히 16인 애보다 무겁겠죠. 무거움. 얘는 비교적 가볍다, 가볍다, 무겁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무게, 그러니까 가볍고 무거움의 이러한 차이 때문에, 질량수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필기를 할 건데 내용이 조금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래에다가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쓰는 내용을 필기를 같이 합시다. 자, 일단 여기다 이렇게 바다를 그리고요. 바다입니다. 바다. 요 바다 위에 극지방 쪽에 이러한 빙하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바다 빙하. 자, 이러한 상태일 때 일반적인 온도, 평균 기온 정도인 일반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다는 당연히 물이 존재를 하죠. 요 물 중에서도 물에 O, 즉 산소 성분이 있습니다. 그 물이 요러한 일반적인 16 질량수의 물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18 산소를 가진 질량수의 물도 있을 겁니다. 얘네들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을 때 바다에서 증발의 경우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이 증발이 일어나서 대기 중에 있는 이러한 구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구름에서 눈이라든가 비가 내리면서 빙하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O16인 애가 있고 O18인 그런 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증발이 잘 쉬울 것 같아요? 증발이 쉬우려면 조금 더 가벼운 애가 더 잘 증발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원래 요 애가 한 증발의 경우가 한 요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18의 경우에는 한 요 정도밖에 증발을 하지 못합니다. 16의 경우가 원래 평상시에도 원활하게 증발이 일어나고 18의 경우는 조금 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애들이 대기 중에 이러한 구름 같은 것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비나 특히나 눈으로 내려서 빙하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빙하기 때에는, 즉 한랭한 시기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기후가 한랭하게 되면 여러분들 온도의 경우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증발하는 정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16 산소의 경우에 물도 이 증발하는 정도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18이 있는 산소는 더더욱 무거우니까 더더욱 증발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18분의 5의 비율의 경우가 대기 중에서 증발하는 정도가 요거의 경우가 훨씬 무거운 애가 덜 증발하게 되면서 줄어들어서 요 비율이 평상시보다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요것이 눈으로 내려서 빙하를 만들게 되면 빙하기 시기에 형성되는 빙하는 18산소가 18산소, 16산소의 요 비율이 동위원소의 비율이 작은 요러한 값을 유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바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바다는 평상시보다 요러한 18 산소의 경우가 비교적 많겠죠. 그러니까 바다는 오히려 빙하와 반대로 요것의 경우가 좀 한랭한 시기에는 많은 요러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돼요. 자, 요것에서 배웠던 게 지금 빙하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반면에 간빙기, 그러니까 비교적 온난한 시기, 간빙기라기보다는 온난한 시기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온난한 시기에는 16산소의 경우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증발을 할 테고 18의 경우에도 더 많이 증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18분의 16의 요 비율의 경우가 산소의 요 비율이 증가하게 될 거고 그것의 경우가 빙하로 결국에 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러한 비율의 경우가 온난한 시기에는 늘어나겠죠. 반면에 바다는 요것과 반대로 가는데요. 바다의 경우에는 16의 경우가 감소할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되고요. 요거를 한 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하면요. 18산소분의 16산소. 요거를 우리가 산소 안정 동위 원소 B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비율의 경우는, 바로 빙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온에 비례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기온이 높을 때 빙하의 요 비율이 늘어났었잖아요. 반면에 해수의 경우에는 요것과 기온과 반비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난할 때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한랭할 때 늘어났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요 원리를 반드시 잘 알고선 요거를 그 다음에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 원리를 모르는 채로 그냥 암기만 하게 되면 문제에서 조금만 다른 거를 물어봐도 이게 뭐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빙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요. 대기 중에 그러한 요 비율을 물어본다면 빙하와 똑같은 거잖아요. 대기 중에서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이 내려서 빙하를 만든 거니까요. 혹은 이러한 구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혹은 내리는 눈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수의 경우에는 해수의 비율을 물어볼 때도 있지만 해수에서 살고 있는 생물체 예를 들어서 유공충이라든가 이러한 애들의 껍질에 나타나는 산소의 동위원소비를 물어본다든가요. 혹은 조개 껍데기 이러한 그러한 애들 하든가 등등등등 해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무궁무진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빙하 즉 이러한 것과 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핵심을 조금 암기를 하면 됩니다. 혹시 만약에 요것을 까먹었더라도 요 핵심 내용을 기억을 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 풀 때 이게 뭐였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요 그림 그려가지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한번 빈칸을 채워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온이 높을수록 빙하를 구성하는 이러한 애들은 요 비율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었죠. 즉 커지고 있고요. 유공충 껍데기, 즉 해수를 구성하고 있는 요 비율의 경우에는 작아진다. 기온의 경우는 빙하와는 지금 비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다와는 반비례하고 있다. 요 내용을 지금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석순 연구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석순에 있는 요 5성분을 가지고선 당시 생성의 기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거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빙하 코어 분석입니다. 그래서 빙하 코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빙하가 좀 굉장히 두껍게 쌓이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시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추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동글에서 긴 원통 형태로 기계를 이용해서 꺼내는 겁니다. 요것을 빙하 코어 혹은 빙하 시추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요 빙하 코어를 분석을 하게 되면 요 빙하 구성에 있는 물 분자에 바로 산소 아까 배웠던 내용이죠. 안정 동위 원소의 비율 18분의 16. 요 비율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기온 변화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빙하 속에 있는 공기방울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빙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시대에 있는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공기방울을 분석을 하게 되면 과거의 대기의 조성을 조금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알아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특히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의 그 대기 조성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 기온과 거의 비례하는 양상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게 기온이고 위에 있는 게 이산화탄소의 농도인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기온도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양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동안 내용이 많았죠. 마지막입니다. 유공충 화석 부석인데 이것도 아까 배웠던 산소 안정 동위원소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살았던 유공충 껍데기에 있는 그 산소의 안정 동위원소비를 이용해서 해수의 온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 아까 했었던 거 그대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총 6가지의 고기후 연구 방법을 배웠었고 그 중에서 약간 까다롭고 어려웠었던 내용이 산소 안정 동위원소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기후를 분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혼자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서 정리해봐야지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스스로 따져보면서 정리하기를 꼭 권유를 할게요.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고기후 연구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 밝혀냈던 이런 지지시대의 기후를 보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현재까지 나와 있죠. 지금 몇 번에 좀 한랭한 시기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고생대의 중간에 오리도브스기와 실루리아기 사이에 좀 한랭한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석탄기와 페름기 사이에도 좀 한랭한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신생대의 이런 네오계와 사기에도 한랭한 시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즉 현생류대의 고생대, 신생대는 빙하기가 있었고요. 반면에 중생대를 좀 보면요. 여기 보면 17도의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 정도가 지금 15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15도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15도 정도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때가 없어요. 즉 빙하기 없이 대체로 온난했던 것이 중생대 기후에 조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중생대는 빙하기 없이 항상 온난했구나 정도는 잘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5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 없이 거의 대부분 온난하였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그래서 이걸로 끝입니다. 아마 새로 배우는 개념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계속 몰아닥치듯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구과학에서 조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과학 과목하고 조금 다른 점이 개념이 많아요. 대신에 개념만 잘 정리해두면 문제 푸는 데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반드시 여러분들 끝나자마자 복습하는 시간 꼭 오늘은 가지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바로 다음 장인 28쪽에 있는 지지시대의 환경과 생물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